오는 24일 만 3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고위급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 종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그 의미를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 18일 전쟁 종식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전쟁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또 러시아도 러시아대로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식 논의 좀 속도가 나는 배경은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시나요? 우선 좀 미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벌써 만 3년이 다 돼가고 있고 중동에서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도 굉장히 지리하게 이제 오래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동은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또 가자 그쪽 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정말 상처를 남긴 그런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 상황이었지만 어찌 됐던 간에 조금 갈무리가 지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하는 교착 국면이 너무 오래 갔었죠. 전선도 더 크게 이동하는 것이 없이 서로 주고 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지전적인 형태를 너무 지리하게 이제 끌고 오는 형국이었는데 예.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특히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됐었을 시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을 다시 반추를 해보면 역시나 이제 경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이제 문제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굉장히 공격하는 그 수단으로 삼았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이제 지금 경제적인 어떤 물론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좋아 보인다고는 합니다만 실물적으로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지금 외부의 전쟁에 너무 휘말려 있고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여러 어떤 기득권 권력에 대한 이제 의심들까지 있고 이런 형국을 빨리 이제 수습을 해야 된다. 이걸 정리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업무 말하자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할 만한 그런 미국 우선주의적인 정책들을 막 펼쳐야 되는데 지금 이 국면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 어젠다로 의제로 떠올랐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아니면 애초에 내가 백악관에 있었으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여러 그 국제적 현안들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빨리 또 수습을 해야 된다고 봤었을 것이고 또 본인이야말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좀 대내적으로 빨리 보여주고 싶은 그런 또 욕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미국과 러시아 양측의 종전 회동이 지난 10일 전화 통화 이후에 좀 네.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두 나라 대통령 간의 속내는 좀 어떨까도 궁금하거든요. 글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3년을 아무리 러시아가 영토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자원이 많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죠. 이건 이 살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물론 또 지금 바로 며칠 전 그 뉴스 이제 기사를 보면은 또 러시아가 이 와중에도 이 제재 국면 와중에서도 지금 유럽 국가에서의 GDP 1위로 등극했다 이런 뉴스들도 지금 보이는데 아무튼 이 경제 제재 국면 속에서도 그걸 또 나름 뚫고 나가고 나름대로의 성장을 이뤘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전쟁이 3년이나 길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래서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전언을 빌리자면 전화 통화 이후의 말을 빌리자면 러시아도 빨리 평화를 원한다. 이제 이런 속내는 서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리고 이 전화 통화가 있기 전에 그 이제 마크 포겔이라는 분이셨죠. 네. 그 이제 교사 출신인데 이제 본인의 그 의료용이라고 하지만 그 마리화나 반입 문제로 이제 러시아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었던 그분을 이제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또 이런 전화 통화로도 이어지고 이게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라서 아무튼 러시아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이제 이 전쟁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전략적 의미도 없고 희생은 희생대로 있고 이런 포석들 그런 전략적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카운터파트가 마침 트럼프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궁합이 맞다면 맞는 그런 인물이
물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좀 동력을 갖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협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엿들어 보면은 바이든 정부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트럼프 네. 대통령이 취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좀 껴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건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 쭉 하면서 연장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뭐 평화주의적 국가인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뭐 전쟁이 늘 어떻게 보면 있었죠. 뭐 하다못해 뭐 걸프전도 있었고 아프간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이 어찌 됐던 간에 명분으로 얘기를 해왔던 것은 예를 들면 뭐 걸프전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었을 때도 그렇지만 이거는 주권을 가진 영토, 소위 주권 국가의 영토를 침범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용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물론 그것도 전쟁입니다만 그래도 끄덕끄덕 할 만한 명분들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들을 치러 왔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은 이 리더십은 전혀 다른 지금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한 거고 예. 이건 트럼프 한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기괴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쭉 지나는 한 특히 냉전 이후에 지난 이렇게 국제 정세를 쭉 반추해 볼 때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선 이제는 별로 그게 큰 이렇게 뭐 의지가 꺾였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국제적인 문제에 어떤 우리가 경찰 국가로서 뭐 싸움을 말릴 때도 있었고 개입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결국은 미국 우선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국민들한테도 반향이 있었던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지금 결국은 러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에 대한 지금 그 헤그세스 장관이 그 표현을 잘했죠. 이게 지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그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가는 거다. 이게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미국이 내세웠던 명분,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고 굉장히 지금 현실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과 러시아의 장관급 회담이 또 진행된 장소가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뭐 사우디가 어떤 일종의 중재 역할도 했다고 보세요? 네, 그럼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중재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 이제 협상의 장을 찾으려고 할 때에는 좀 중립적인 장소를 찾기 마련이죠. 뭐 우리도 하다못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당시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장소를 물색을 할 때도 뭐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랑 직접적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도 이제 조금 어떤 개입 뭐랄까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아까 제가 순서를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에서 먼저 하고 이제 하노이에서 결국은 뒤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 지역은 당연히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스위스라든지 뭐 이런 유럽의 어떤 그런 중립국가를 이렇게 흔히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유럽과 미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유럽에 어디 적당한 데를 찾기가 쉽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뭐 스웨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나토로 가입을 했고 이 전쟁 이후로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이 아닌 지역 역시 이제 또 스트롱맨이 있는 이제 MBS라고 우리가 줄여서 흔히 표현을 하는 그 민사만 항태자 예. 같은 어떻게 보면 스트롱맨이 또 나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마크 포겔 분도 그렇지만 이런 이제 포로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전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어떤 그런 중재자적인 역할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말이 지금 통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강한 리더십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석유 부국으로서 자본력도 있고 뭐 러시아나 미국도 뭐 석유 부국들이니까요. 자원의 부국들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향후 이제 글로벌 어떤 정세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사우디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론을 해봅니다. 네. 예. 회담이 4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을 각자 구성하기로 했고 네. 종전 이후 재건을 위한 공조 의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종전까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 이제 그 러시아와 지금 미국은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것은
반대쪽이 없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예. 네, 우크라이나도 빠져 있고 지금 유럽도 빠져 있는. 유럽은 뭐 좀 간접적인 상대라 하더라도 일단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얼마나 여기에 지금 잘 녹아들어가고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일진데 애초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이렇게 3년씩이나 갈 때에는 서로 원하는 방향이 전혀 평행선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래 갔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와 이 푸틴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푸틴이 주장해 왔던 것을 거의 지금 수용하는, 아까 제가 현실주의적 그 어프로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 러시아 정말 초강대국이지. 그리고 이쪽 지역까지는 어쩔 수 없이 너의 어떻게 보면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게라는 듯한 지금 리액션이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쪽에서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 미국 안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것이고,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나 유럽 입장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뭐 지금 글쎄 이게 얼마나 속도감 있게 앞으로도 쭉쭉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쯤 만날까요? 글쎄 아까 아마 화면에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예. 마라라고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자가 던진 질문에 뭐 아마도 이런 식으로 대답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 뭐 워낙 이제 그 이런 정도의 그 정상 간 그 회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발빠르게 지금 실무진들이 움직이고 뭐 있을 텐데요. 글쎄 뭐 그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2월 말에 만나질지는 조금 아무튼 지켜보시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학원을 드릴 네. 만한 그런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는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네. 하지만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도 많은데, 특히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이익과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강경한 입장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을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예를 들면 시카고 대학에 있는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미어샤이머 교수가 늘 얘기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나토가 팽창했던 게 문제다.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부터가 그게 벌써 서방 측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한 그런 학자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러시아는 나토의 팽창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위협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마저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냉전 이후에 그런 그 교섭들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마저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우리의 어떤 형제국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까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것이 예. 이제 러시아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명분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그 얘기들이라면, 뭐 실제로 조금 더 물질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네. 뭐 자원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흑해, 이제 지중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지정학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뭐 크림반도를 그래서 합병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도 우크라이나마저 나토 쪽으로 되는 건 도저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네. 예. 우크라이나 입장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도 연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입장인 것이죠. 예. 이런 그 말하자면 뭐 94년에 뭐 부다페스트 그 양해 각서를 통해서 우리가 NPT에 들어가는 대신에 구소련에서부터 이제 잔존하고 있었던 그 핵무기를 다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안전을 보장을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전혀 그런 약속들이, 국제적 약속들이 뭐 민스크 협정도 나중에 있었고 했지만 뭐 무색해졌으리만큼 이제 어떤 이런 무력 행사로서 결국 지금 동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지금 영토의 상당 부분을 뺏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영토를 다소 우리가, 물론 영토라는 것도 너무 존엄하고 존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금 요구인 것인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에 대한 반응을 부응을 해줄 수가 있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토 가입은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런다라고 한다면 무슨 지금 뭐 유럽에 그런 평화군이 들어오는 거 뭐 여러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접점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이 또 시작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임기 네. 문제까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향후 뭐 참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협상에서 입지는 더 좁아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참 젤렌스키 대통령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근데 네. 숫자는 일단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4%라는 것은 이제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숫자고, 지금 글쎄요, 저도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 좀 매체들의 그 데이터를 찾아봤지만 네. 대략 물론 네. 이제 찬성하지 않는 쪽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한 46%까지 나오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앞에 아마 6자를 빼고 앞에 4만 얘기한 게 아닐까 정도로 그래서 여전히 그만큼 우크라이나 이런 정도 전쟁을 겪다 보면은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는 사실 동부와 서부가 어떻게 보면 입장이 상당히 다른 국가였는데 전쟁을 통해서 더 그렇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이 참 난처해 보이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도 방문을 하고 뭐 여러 지금 다른 또 채널들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과 또 소통을 하고 하면서 좀 그 나름대로의 그 뭐라 그럴까요? 틈새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지간에 지금 우크라이나나 유럽 입장에서 미국이 저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는 이상 이 마음을 확 다시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가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할 것은 또 요구하고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이런 전략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종전 협상의 조건은 일단 뭐라고 좀 보시나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나 이렇게 끌고 도저히 안 됐었던 것은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보장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뭐 전선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북부 동부 이렇게 차지하다가 지금 동부 쪽으로만 굳히고 그러면서 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쪽으로 조금 들어갔었죠. 물론 그 차지한 땅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뭐 비교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의 그 물리적 그 크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 영토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그 창을 찌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에 제시할 만한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제 정치는 참 게다가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어떤 상식이라든지 국제적인 규범이라든지 어떤 유엔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법과 질서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무색해져 버린 그런 시대라서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히토류 얘기도 나와보고 여러 가지 미국의 이제 마음을 또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인데 오히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히토류는 좋은데 그러면 그거를 여태까지 넌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에 대한 값으로 치자 이렇게 나와버리니 참 이게 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의 그 안보를 어떤 식으로 확고히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럽 국가들과 함께 지금 머리를 좀 맞대야 하는 그런 현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그 유럽연합도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좀 난처할 것 같은데 뭐 러시아 쪽에 좀 유리하게 협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도 있다 보니까 네.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쉽게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럽이 지금 어려운 게 국내적으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뭐 예. 마크롱 대통령도 그랬었습니다만 지금 독일이 그 조기 총선을 지금 치르면서 지금 숄츠 그 총리에 대한 또 내각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 때문에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유럽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서 그래도 미국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그래도 납득에 가까운 수준으로 뭘 끌어내기에 지금 리더십들이 너무 좀 부족합니다. 물론
물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독일의 상황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어떻게 또 갈무리가 되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역시 바다 건너지만 영국이 나토의 핵심은 또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하고도 의견이 잘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어떤 우크라이나와 더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좀 달렸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몇 주 동안은요. 아무리 적게 보더라도요. 네.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종전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또 이 외교부 안팎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한 언급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기 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푸틴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맺어서 또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임기 내 노벨 평화상 수상도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글쎄 노벨상에 대한 부분은 뭐 개인의 어떤 그런 명예욕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이제 워낙 이제 그 자기에 대한 어떤 이고가 강하고 이제 이런 리더다 보니까 계속 이제 노벨상 얘기는 나옵니다만 노벨상보다도 지금 이제 전략적 구도를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소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까지. 여기가 똘똘똘똘 뭉치면 그게 정말 위협이다라고 보는 것이기 예.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나라를 좀 거기서 뜯어내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나 심지어 정치적으로도요.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워낙 영향력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 뭐 얼마 전에 뭐 딥시크 같은 그런 또 기술 때문에 굉장히 뭐 스푸트니크 쇼크에 해당한다라는 말이 나올 예. 정도로 그럴 정도로 기술적으로나 중국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나마 지금 이제 러시아. 그럼 러시아가 만약에 이제 관계가 이번 이런 일들로 통해서 좀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북한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란은 또 중동의 그 다른 또 복잡한 지금 예. 플레이어들하고의 관계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쉬운 그 오히려 상대가 아닐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여하에 따라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끝으로 짧게 네. 우리 외교 정책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도 짚어주시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조금 리더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다 보니까 참 마음이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다 스트롱맨들이 이렇게 나서는 시대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산업적 경쟁력, 기술적 경쟁력 이런 것들이 어디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의 이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 강대국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조금 마음을 그래도 편안하게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회담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의미에 대해서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임은정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